생태계의 구성요소와 환경, 생태계의 구성, 생태계는 생물이 다른 생물 및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시스템. 그러니까 생물적 요인도 있고 비생물적 요인도 있다는 뜻이야. 자,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고요. 개체군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 한 종이에요. 한 종의 생물들, 개체들의 무리고요. 군집은 여러 종이 모인 겁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여러 개체군의 무리. 생태계는 생물이 다른 생물 및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주의할 건 개체군은 하나의 종이다. 기억해 놓고요. 생태계 종류에는 열대우림, 산림, 초원, 갯벌, 사막, 연못, 공원, 어항도 생태계고요. 어항은 작은 생태계, 바다는 큰 생태계로 매우 다양하다. 산, 사막,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태계고요. 텃밭, 공원, 저수지는 인위적 생태계다. 생태계 구성 요소,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있다. 기억해 놓고요.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되어 있고, 생산자는 비대뇌질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물, 무기물에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해서 광합성하게 됩니다. 양분을 만들어낸다. 식물, 식물성 플라크톤이 이해다.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 생성하지 못합니다. 다른 생물을 섭취해야 되고요. 동물, 동물성 플라크톤이 소비자에 해당되고요.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세균, 버섯, 곰팡이. 비생물적 요인,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인데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생물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고 생물에 영향을 준다. 생산자, 비대뇌질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물과 같은 무기물로부터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생물, 광합성하는 생물, 식물, 식물 플랑크톤. 소비자,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섭취해야만 양분을 얻을 수 있는 놈들, 동물, 동물성 플랑크톤. 분해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놈들, 세균, 곰팡이, 버섯. 생태계 구성요소 외우세요. 생물적 요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비생물적 요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생태계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는 꼭 나옵니다. 꼭 외워두세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생태계 안에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있어. 비생물적 요인에는 빛, 온도, 물, 공기, 태양이 있고 생물적 요인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습니다. 이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작용,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하고요. 자, 생물적 요인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꼭 나옵니다. 꼭 전체 틀대로 외워두세요. 비생물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건 작용.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의 형태와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생물이 비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 반작용. 생물이 비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 생물과 생물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거 상호작용. 생물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토양에 양분이 풍부하면 식물이 잘 자란다. 비생물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작용. 가을에 기온이 떨어지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된다. 비생물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작용. 식물이 광합성으로 공기 기체 성분이 변한다. 생물이 비생물에 영향을 주니까 반작용. 낙엽이 쌓여 분해되면 생물이네요. 그죠? 다음, 토양이 비옥해진다. 비생물이네요. 그러니까 반작용. 지렁이는 생물이죠. 흙 속을 돌아다니며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비생물입니다. 그러니까 반작용. 풀이 무성해지자 생물, 토끼 개체수가 증가했다. 생물. 그러니까 상호작용. 얘들 다 외워두세요. 생물과 환경. 빛과 생물, 빛의 세기, 파장, 일조시간은 생물의 몸 형태와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빛의 세기와 식물의 종류, 강한 빛에 잘 자라는 생물, 소철, 소나무, 약한 빛에 잘 자라는 식물, 산세베리아, 소나무. 숲속 위쪽은 강한 빛에 정한 식물이 살고요. 숲의 아래쪽은 약한 빛에 정한 생물이 삽니다. 빛의 세기가 셀수록 잎이 두꺼워져요. 잎이 두꺼워지고요. 빛의 세기가 약할수록 잎이 얇고 넓어요. 얇으면서 굉장히 넓게 됩니다. 빛의 세기가 식물의 잎. 한 식물 개체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이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두꺼워요. 강한 빛을 받는 놈은 잎이 두껍고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약한 빛을 받는 놈은 울트라 조직이 얇고요. 덜 발달된 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숲 위쪽은요, 두꺼운 잎이 존재하고요. 숲 아래쪽은 얇으면서 넓은 잎의 식물이 살게 됩니다. 똑같은 나무라도 위쪽은 두껍고요, 아래쪽은 얇게 된다. 잘 기억해놔야 돼. 자, 빛의 파장은요, 자, 가끔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일단, 바다 깊이에 따라 해줄의 서식 분포가 틀린데,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이 틀려서 그래요. 자, 파장이 긴 적색광은 얕은 곳까지 투과되고요.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녹조류가 서식하게 됩니다. 파장이 짧은 청색광은 깊은 곳까지 투과돼요. 그래서 청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홍조류가 살게 됩니다. 다시 봅시다. 자, 청색광은 여기까지 들어가요. 깊은 곳까지 블루. 다음 적색광은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잎이 녹색을 띈다는 건요, 녹색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녹색을 보이는 거고요. 자, 적색을 흡수하는 겁니다. 레드를 흡수하는 거예요. 다음 홍조류는요, 레드를 반사시키는 거야. 레드를 반사시키니까 푸른색을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푸른색은 깊은 곳까지 도달되니까 홍조류는 깊은 곳까지 서식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레드, 붉은색을 이용하는 녹조류는 얕은 곳에 서식하고 중간은 갈조류. 그래서 청색광의 도달 범위는 깊은 곳까지. 다음 황색광은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자, 갈조류가 황색광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 적색광은 여기까지만 들어가니까 녹조류가 적색광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게 된다.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도가 높아져서 수심 깊은 곳까지 도달된다. 자, 보자. 레드가 있고요. 블루가 있어요. 자, 파장은 누가 길죠? 그렇죠. 레드가 더 길어요. 그 다음 투과도는요. 투과되는 정도는 블루가 더 큽니다. 자, 기억해 놓고. 자, 한 가지 첨삭하자면 빛의 수도 C는 F람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빛의 속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동수예요. 이게 파장입니다. 자,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고요. 에너지가 크니까 투과율이 높아요. 투과 잘 돼. 이거 먼저 기억해 놓고. 자, 빛의 수도 일정합니다. 그러면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지고요.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져요. 그러면 파장이 긴 놈은요, 진동수가 작다. 잘 기억해 놓고.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가 작고 투과율이 적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 있으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 있으면 빨간색의 파장이 길고 보라색 쪽의 파장이 짧아. 그럼 파장은 빨간색 쪽이 길고 보라색이 작아. 하지만 진동수는 반대야. 진동수는 보라색 쪽이 크고 그 다음에 빨간색 쪽이 적어. 그 다음에 투과율. 투과는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진동수가 큰 쪽이 투과가 잘 되고요. 그래서 블루 계열은 투과가 잘 된다. 기억하시고요. 빨간 쪽은 투과가 잘 안 된다. 오케이. 해조류, 원생생물의 일종이고요. 바다에 서식하는 조류입니다. 녹조류는 엽록수가 많아서 녹색을 띠는 조류고요. 주로 적색광 이용하고 팔의 핵함. 갈조류는 엽록수와 갈조수가 있어서 갈색을 띠는 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홍조류는 엽록수와 홍조수가 있어서 붉은색을 띠는 조류다. 주로 청색광 이용한다. 김, 우뭇가사리. 그러니까 바다 깊이에 따라 자, 녹조류는 여기에 서식하겠죠. 얕은 데까지. 왜냐하면 레드가 여기까지만 투가 되니까. 그 다음에 갈조류가 삽니다. 그러면 미역이나 다시마가 여기까지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이나 우뭇가사리는 깊은 곳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빛의 세계와 식물. 식물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하므로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식물에 따라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과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있으며 그 결과 한 지역의 식물 분포가 달라진다. 일조시간과 동물, 동물의 생식.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하는 동물은 꾀꼬리, 중달새, 대부분 새고요.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하는 동물은 송어, 노루다. 동물의 행동, 온대지역 곤충은 늦여울과 가을, 낮 길이가 짧아지면 겨울잠을 자고 이른 봄, 낮 길이가 길어지면 활동을 시작하고 번식을 합니다. 일조시간과 식물,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이 있는데 이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장일식물은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봄, 초여름에 꽃피는 식물, 붓꽃, 시금치. 단일식물은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피는 식물, 코스모스, 날파꽃 등이 있다. 낮이 길면 꽃이 피는 게 장일. 자, 낮이 짧으면 꽃이 안 피는 게 장일. 자, 낮이 길면 단일은 꽃 피지 않는다. 자, 낮이 짧으면 단일 꽃 핀다.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이 개화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밤의 영향을 받아. 자, 장일은 낮의 길이가 길어야 꽃피는 게 아니라 밤의 길이가 짧아야 돼. 단일은 낮의 길이가 짧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밤의 길이가 길어야 돼. 똑같은 말 아닙니까? 다시 봅시다. 자, 단일식물. 낮이 길면 꽃이 안 펴요. 낮이 짧으면 꽃이 핍니다. 자, 이때 한계암기라는 개념이 있어. 한계암기. 그러니까 얘가 단일식물이 꽃 피려면 이 한계암기 시간보다 암기의 지속 시간이 더 길어야 돼. 훨씬 더. 근데 만약 중간에 빛을 비춰주면 한계암기 지속 시간보다 암기 지속 시간이 짧아져. 그러면 꽃이 안 펴. 그래서 암기 중간에 잠깐 빛을 비춰주면 단일식물은 꽃 안 핍니다. 한계암기보다 짧아져서. 다시 기억하자. 한계암기가 이만큼인데 중간에 빛을 비춰주면 이 정도밖에 암기 지속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계암기보다 암기 지속 시간이 짧으면 꽃이 안 펴. 장일식물은 한계암기보다 짧아야 꽃이 피는 거야. 그러니까 자, 한계암기보다 짧을 때 꽃이 펴. 근데 한계암기보다 길어지면 꽃이 안 펴. 근데 만일 중간에 빛을 비춰줘서 한계암기보다 지속시간이 짧아지면 꽃이 피는 거야. 좀 헷갈리지? 그래서 얘는 낮이 기준이 아니라 밤이 기준이다. 기억해놔. 식물은 지속적인 암기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정리하자. 자, 요만큼이 한계암기야. 자, 그러면 한계암기보다 지속시간이 더 길었다. 그러면 단일은 꽃이 펴. 장일은 꽃이 안 펴. 한계암기보다 지속시간이 짧았다. 단일은 꽃이 안 펴. 장일은 꽃이 펴. 자, 한계암기보다 긴데 중간에 빛을 비춰준 거야. 그러면 암기 지속시간이 한계암기보다 짧으면 단일 꽃이 안 펴. 저녁이 길더라도 단일은 꽃 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온도와 생물. 온도는 생명체의 물질 대사에 영향을 줘요. 생물의 생명활동은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변온동물 주변의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해요. 개구리와 같은 양소리는 추운 겨울에 물질 대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겨울잠을 자는 거고요. 이마카 카멜레온은 온도가 높아지면 몸색이 밝아져서 열을 방출하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어두워져서 열을 흡수한다. 정온동물은 주변의 온도에 관계없이 체온이 일정해요. 곰, 박쥐, 다람쥐 같은 포유류는 먹이가 부족해서 겨울에 겨울잠을 자는 거야. 얘는 물질대사 있습니다. 물질대사해요. 정온동물은. 그래서 얘하고 큰 차이가 있죠. 기억해놓고요. 기러기 같은 철새는 계절에 따라 적합한 온도의 장소로 이동하고요. 북극여우는 사막여우보다 몸집이 커. 말단부이 작아. 그래서 북극여우가 요만하다면 사막여우는 요만하죠. 그리고 얘는 말단부위가 커요. 이렇게 귀가. 얘는 말단부위 작습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털이 많고 피하 지방이 많고 몸크기가 커진다. 말단부위 작다. 체온 유지에 등치가 큰 게 더 유리해서 그렇고요. 얘는 체온 유지하기에 열 발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말단부위가 커야 돼요. 자, 추운 곳에 북극여우는 귀가 작아요. 추운 곳에 체온 유지에 효과적이어서 그렇고요. 귀가 크면 자, 열 발산이 많아지고 동상 걸려 죽어요. 온대여우, 사막여우는 크네요. 귀가 그죠? 그래서 더운 곳에 열을 방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물질대사와 온도, 생물의 물질대사에 생식촉매인 효소가 관여합니다. 효소는 온도에 따라 활성이 달라져요. 그리고 고온에서 변성돼. 생물의 생명활동은 따라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변온동물의 겨울잠은요, 개구리가 스스로 체온 조절 못하니까 체온이 떨어져서 물질대사 못하니까 온도 변화가 적은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거고요. 정온동물은 곰이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 활동을 줄여요.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겨울잠을 잔다. 얘는 물질대사한다. 기억해 놓으세요. 물질대사한다. 식물의 온도 적응 현상. 기온이 매우 낮은 툰트라에 사는 털송이 풀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서 체온 떨어진 걸 방지하고요. 낙엽수는 기온이 떨어지면 단풍잎을 떨어뜨려서 겨울을 납니다. 상록수는 잎이 큐티클층이 두꺼워서 잎을 떨구지 않고 겨울을 나요. 동백나무. 자, 낙엽수는 기온이 떨어지면 초록색 염수가 파괴되면서 황색, 붉은색 색소가 드러나 노란색이나 붉은색 단풍이 들고요. 식물의 큐티클층. 식물의 줄기나 잎, 특히 잎의 표피 조직 표면을 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큐틴 성분이 퇴적되어 만들어지고요. 큐티클층은 식물체 안에 수분이 빠져나갈 것을 막고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사철나무와 고무나무처럼 큐티클층이 두껍게 발달된 잎은 표면이 단단하고 유인하고요. 키틴질, 곤충류나 각각류의 외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물질로 내부의 연한사를 보호하고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는다.
자, 식물은 큐티클층. 자, 곤충이나 각각류는 키틴질. 물과 생물, 물, 생명체의 구성성분 중 가장 많습니다. 생명주의 필수고요. 생물은 체내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하게 적응합니다. 동물의 적응, 육상에 사는 동물은 체내 수분 증발을 막고 수분 손실 최소화하기에 적응했어요. 수분 증발 방지, 곤충은 몸 표면이 키틴질, 아까 했죠? 키틴질 밖에 큐티클층, 식물에도 있지만 얘는 곤충에도 있네요. 파충류 몸 표면은 비늘로 덮여 있고요. 조류, 파충류 알이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어서 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겁니다. 수분 손실 최소화, 사막의 낙타는 땀을 잘 흘리지 않고요. 빠져나가는 수분량 줄여버립니다. 사막의 포유류는 농도 진한 오줌을 배설해. 그러니까 제흡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뜻이야. 물을 빠져나가는 수분량 줄여요. 식물의 적응, 서식하는 곳에 따라 몸 구조가 다르게 적응하는데 육상식물은 자 대부분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돼 있어. 은행나무, 민들레. 그래서 뿌리, 줄기, 잎이 발달돼 있고요. 수생식물은 물이 충분해. 관다발과 뿌리가 잘 발달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통기 조직이 발달돼 있어서 물 위에 떠서 살 수 있어. 그래서 연꽃, 수리연, 생이가리는 이렇게 떠서 뿌리 조금만 나 있어요. 건조한 지역 건생식물, 물을 저장하는 젖소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선인장 등 일부 식물은 잎이 가시를 변해서 수분 손실 줄여버려요. 선인장 대표적인 예. 토양과 생물, 토양,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고요. 토양의 무기염류, 공기, 수분 함량은 생물에 영향을 줍니다. 지렁이, 두더지는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줘서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미생물은 동물의 사체, 배설물을 분해해서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시킵니다. 토양 속 공기의 양, 세균 서식에 영향을 주는데 호기성 세균은 좋아할 호자, 기체를 좋아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산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하고요. 현기성, 혐오한다, 기체를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산소 없이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공기가 많은 토양은 호기성 세균이 살기 적합하고요. 공기가 적으면 현기성 세균이. 다음 공기와 생물, 공기는 생물에 영향을 줍니다. 공기 중에 산소는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고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돼요. 호흡과 광합성에 의해 공기 성분 변화가 일어나고요.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 사람들은 평지 사람들에 비해 혈구 속에 적혈구 숫자가 많고요. 산소 운반 효율이 좋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적응한 거고요. 나무는 자신을 보호하는 사계물질을 분비하고 주변 공기성분이 변하게 됩니다. 인간과 생태계, 인간과 모든 생물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생존하게 됩니다. 인간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다양한 생물로부터 생물자원을 얻으며 살아가므로 생물이 살고 있는 터전인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인간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하다.